안녕하세요, 한민철입니다.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은요,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사업계획서 작성 그거 뭐 쓰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데 룰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계획서에 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룰을 함께 익혀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사업계획서마다 원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약간 이런 말 아시죠? 제가 아무리 멋지게 제대로 사업계획서를 쓸 줄 알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사업계획서를 써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계획서에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구성 요소들을 같이 알아볼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큰 사업으로 두 개가 나뉘어지는데 R&D와 BR&D가 있습니다. R&D도 국가에서 주는 거고 BR&D도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그 국가에서 주는 사업을 프로젝트나 사업을 수행을 할 때 저희는 먼저 BR&D, 그러니까 일반적인 창업자분들께서 작성하는 사업계획서를 알아볼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 샘플입니다. 빈 양식이고요. 예비 창업자 단계인데 우리나라 크게 BR&D 사업 중에 가장 메이저 사업을 한 4가지 정도로 분류하는데요. 사업자를 내기 전, 사업자를 낸 직후, 사업자를 낸 중기,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랐을 때 이렇게 나뉘는데 첫 시간에 할 거는 가장 기초적인 예비 창업자 단계를 한번 다뤄볼 건데요. 사업계획서는 사실 대등소이한데요. 묻는 범위가 약간 다른 거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만 할 줄 알아도 그 다음 걸 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한번 샘플을 볼게요. 보시면서 보다 보면 되게 답답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은 보통 가이드거든요. 작성 후에 삭제하셔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요. 이런 내용들 중에 이걸 되게 다 써야 돼요. 뭐 문제는 어떤 게 있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갈 거냐, 당신은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어떻게 성장할 거냐, 뭐 어떤 식으로 제가 돈을 줬을 때 추진을 해낼 것이냐, 너 돈은 있느냐, 나중엔 어떻게 할 거냐, 너가 직원은 있니, 팀은 있니, 나중에 투자는 받을 거니, 아니면 ESG 경영은 어떻게 할 거니, 뭐 이런 되게 다양한 것들을 묻거든요. 근데 묻는 것들 중에 되게 대답하기가 엄청 까다로운 질문들이 있어요. 뭘 묻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물었던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정확하게 맞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약간 그냥 내 생각에 이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양식만 봐도 되게 답답하시죠? 이게 페이지가 대충 봤을 때 약 16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16페이지를 꽉 채우시거나 더 늘리거나 요구사항은 다 다릅니다. 제공한 페이지 이내로 쓰세요? 아니면 폰트를 어떻게 하세요? 가이드를 먼저 주는데요. 대체로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낫고요. 또 하나, 빈칸을 채우는 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으시다면 시장 경험이 없으시겠네요? 그럼 안 적으셔도 돼요.가 아닙니다. 마치 사업을 해본 것처럼 나는 이런 식으로 시장에 투입할 겁니다 라는 식의 예정 또는 목표 아니면 정말로 진지하게 상상을 해본 뒤에 그에 대해 대답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묻는 거라서 빈칸을 채우면 안 된다. 있는 건 다 적자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R&D와 BR&D를 구분을 했냐면 R&D 같은 건 약간 일종의 논문 쓰는 것들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논문 같은 걸 구경해 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문장의 형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가사업 중에 BR&D 사업들은 문장의 형태가 아니라 약간 개조식, 그러니까 문단 형태의 서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일단 BR&D 쪽으로 할 거고요. 이 내용을 다 채우는 게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일 첫 장에서 묻는 거는요. 그냥 사업계획서가 이런 겁니다. 당신의 정보는 무엇인가요를 묻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게 개요, 요약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사실요. 심사위원들이 사업계획서를 보는 건 사실 많이 볼 때는 하루에 최소 수십 건의 사업계획서를 읽어야 됩니다. 근데 한 사업계획서당 거의 한 15페이지가 넘어가니까 그걸 다 읽기란 기계가 아닌 이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읽고 나면요. 뒤죽박죽 섞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계획서 기억이 나더라. 이게 되게 곤란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첫 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요약 부분이.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보시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요. 첫 장을 보고 나서 이게 이런 사업이구나 하고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첫 장을 되게 어설프게 적으면 그 뒷장부터는 이렇게 슬렁슬렁 넘겨가면서 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장에서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주지 못하면 나중에 간택받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첫 장을 굉장히 잘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 사업을 최소 한 파트마다 한 두세 줄 정도의 짧은 키워드가 제공되는 문단으로 적을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샘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쓰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요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 조금 심플하게 적어놓은 인터뷰지가 있고요. 그걸로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볼게요.
심플하게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는지를 한번 뜯어볼 거예요. 요거 자료는요. 요 자료는 제가 구글 같은 걸로 공유를 같이 해드릴게요. 아래 보시면 공유하시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은 중요한 건데요. 아이템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계실 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제가 펜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펜이 있으면 그냥 전자펜 이렇게 아이템을 쓰시면 안 돼요. 또는 세상에 없던 거 아이템명이 시계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앞에서는 작성이 되고요. 마우스 기능을 하면서 뒤에는 지우개 기능을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이템명이 길면 좋아요. 왜 긴 게 좋으냐? 길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 이런 프리젠터가 있다고 칩시다. 이 프리젠터를 만약에 아이템명으로 잡고 싶다. 그러면 프리젠터. 상품명이죠. 아이템명은 뭐냐면 마우스 기능을 탑재한 프리젠터. 그러면 마우스 기능이 탑재된 프리젠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인공지능을 막 가미한다. 그러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마우스 기능을 하는 프리젠터. 이렇게 어떤 불편한 요소들을 합쳐가지고 어떤 하나의 아이템을 만들어낼 때요. 아이템명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아이템명이라고 정할 때 프리젠터라고 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문제는요. 이 아이템명을 누가 보느냐면 만약에 10명이 지원했어요. 우리가 10명이 지원했으면 그 10명이 지원한 사람의 이름과 아이템을 리스트업해서 한 장의 종이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나 말고 이 사업계획서를 볼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장을 제공받아요. 누가 이런 아이템으로 지원했구나 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프리젠터 너무 심플해요. 그게 아니라 어떤 AI 기능을 가미하여 마우스와 결합한 프리젠터 이걸 제목으로 이렇게 쓰신다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AI 기술이 들어갔고 마우스와 프리젠터를 결합한 왜 포인터라고도 하고 프리젠터라고도 하잖아요. 프리젠터의 기술을 결합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건가 보다 하는 약간의 상상 또는 짐작을 불러내잖아요. 이게 좋은 아이템명입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고 내가 의도하는 내용을 하나의 문단으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템명이 긴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사업계획서가 끝나고 나면 나중에 발표를 하셔야 되잖아요. 발표할 때도 그 아이템명을 제일 첫 장에 붙이거든요. 근데 첫 장에다가 프리젠터라고 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도 똑같이 AI 기능을 탑재한 마우스와 결합한 프리젠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그 심사위원들이 그에 대해서 좀 더 짐작을 하고 저런 내용을 얘기하겠지? 라고 미리 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명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름 짓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특히나 사업계획서 작성법에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아이템명이 정해졌다면요. 그 다음 이제 사업계획서를 쓰셔야 되는데요. 질문이 거의 한 10개에서 11가지 정도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는요. 생각보다 유행을 탑니다. 유행 탄다는 게요. 한 5년 전에 묻는 질문과 지금에 묻는 질문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건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IPO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엑시트 어떻게 할 것인가요? 를 물었다면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엑시트를 묻지 않고요. ESG 경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식으로도 묻는단 말이죠. 유행에 따라 좀 변하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변하는 거 말고요. 예전부터 그대로 계속 묻는 질문은 똑같은 질문들은 그건 똑같이 답변하시는 게 맞겠죠. 한번 같이 볼게요. 질문 약 10 몇 가지의 질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 밑에 답변이 달려 있잖아요. 이 답변은 제가 달아놓은 거거든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요거 자료 제공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쓱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당신의 아이템은 무엇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이 얘기를 어떤 제품인가요? 라고도 묻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떤 서비스인가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상품만이 상품이 아니고요. 제품이 아니고요. 그냥 어떤 아이디어가 비즈니스가 되는 것도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짜장면을 먹고 싶은 사람과 짜장면을 파는 사람을 중간에서 중개를 해주는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인 거잖아요. 그것도 사업 아이템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형의 사업도 사업 아이템이기 때문에 무형의 사업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신의 아이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당신은 이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요? 를 묻는 거거든요. 뭐 당연히 포부나 의지만 생각한다면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뭘 원하는 거냐면 당신은 이걸 실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실현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패션과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런 사람이 이 안에 AI 소프트웨어를 제가 직접 개발하여 집어넣겠습니다. 약간 일리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저는 패션과입니다. 패션과 사람이 제가 이 안에 제가 소프트웨어 코딩을 해가지고 AI 기능을 집어넣겠습니다 하면 약간 믿음이 가나요? 약간 저 사람 해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나는 못해. 나는 못하지만 나는 신미성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소프트웨어과 교수님과 손을 맞잡고 소프트웨어과 교수님이 코딩을 하시고 저는 이걸 예쁘게 디자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디자인을 맡고요. 소프트웨어과 교수님께서는 이걸 코딩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경영학과 교수님을 모셔서 마케팅에 대해서 이분이 진행을 해주시기로 해서 우리 세 명이 합작하여 이 제품을 개발하고 이 제품을 완성시켜낼 것입니다. 라고 하면 조금 약간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결론은 당신의 지난 이력들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사업과 관련 있는 일들을 얼마나 해왔는가, 당신의 경력은 어떠한가를 묻는 거고요. 또 하나, 당신의 팀원,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걸 해낼 수 있는가, 이걸 묻는 거죠. 일단은 능력치를 대답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현 가능성이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요. 실현 가능성이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당신의 능력치를 대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시장에 팔릴 것 같은가요? 네, 그냥 막 호기롭게 당연하죠. 제가 팔면 당연히 팔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요. 일단은 시장성을 물을 때요. 두 가지를 묻습니다. 당신이 팔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 건데요. 그 능력은 첫 번째로 제가 마케팅 회사 직원 출신입니다. 저는 마케팅을 해본 적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믿음이 가겠죠. 결국 신뢰를 줄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거고요. 두 번째, 시장성이 있는가가 묻습니다. 한번 찾아보는 거죠. 이 제품의 시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연간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이 제품의 시장은 약 3조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으니 그 3조 시장 안에 약 1%인 얼마를 제가 이 시장에서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시장에서 어느 정도만 해도 이 정도의 큰 시장에서 작은 파이를 먹더라도 충분히 이 회사가 성장해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큰 시장을 노리는 게 중요하죠. 이런 거 있죠. 제가 전국 최초입니다. 이거 세계 최초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찾아봤더니 세상에 이걸 시도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겠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장성이 적은 거예요. 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작은 시장에 내가 1등 먹어봐야 요만큼밖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에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장의 파일을 가지고 있을까를 묻는 거죠. 두 번째, 시장에 누군가가 이미 진입을 해봤는데 별로였던 거예요. 아직 시기상조라는 거지. 예를 들어 5년 정도 후에가 시작했다면 아주 꽃피울 사업을 너무 일찍 시작해서 망한 사업들 좀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도 시장성에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산업에, 지금 시장에 가장 잘 어울리는 또는 가장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보여지는 산업인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이 산업을 통해서 처음에 1년, 2년, 3년 정도는 고생할 수 있겠죠. 근데 3년 이후부터는 시장이 매출이 1억에서 5억 지나가고 10억 지나가는 게 아니라 10억에서 나중에 매출이 100억 가고 50억 가고 100억 가고 막 1000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졌는가를 체크를 해보라는 거죠. 10억? 1000억이요? 에이, 이제 창업 시작하는데 1000억이요? 누군가는요? 그 1000억에 갑니다.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한다는 건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건데 누군가는 1000억 매출을 냈기 때문에 상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목표는 크게 잡읍시다. 우리의 목표는 1000억 달성을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당신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가요?를 묻는 겁니다. 그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독창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당신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요? 라고 말할 때 대표적인 정답은 저 이거 독점권 가지고 있습니다. 저 이거 특허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 원천 기술자입니다. 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특허도 없고 독점도 없고 원천 기술자도 아닌데 어떡하죠? 할 때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실 겁니다. 누구에게? 심사위원으로부터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특허나 독점권 또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안전장치를 얼마나 마련해 뒀는가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쪽과 계약서를 쓸 때 비밀유지 계약을 썼다. 그러니까 시장이 3년 후가 정도가 되면 예를 듭시다. 시장에 AI라는 기술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AI 기술이 내가 아무리 이렇게 틀어막아도 한 3년 정도 지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AI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날이 온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로 칠게요. 우리나라에 최초의 제가 전기자동차를 들여오더라도 한 2,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내 다 후발주자들이 모두가 전기자동차를 외국으로부터 막 들여온 상황이라면 사실 내가 독점 계약이나 특허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한 3년 안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을 내가 미리 시장을 선점하고 3년 후에는 그 다음 단계인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가 시장에 들어올 때 3년 후부터는
내가 전기자동차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가 되겠다 하는 이런 식의 독창성을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아니 미리 선제 작업을 둔다던가 안전장치를 거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하라는 거죠. 5번입니다. 이 차별성 문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다른 업체에 비해서 당신은 얼마나 좋은가요? 근데 우리 회사 제품 최고입니다. 아예 믿어요. 믿는데 이걸 당연히 증명해 내셔야 됩니다. 근데 증명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비교입니다. 3가지 정도를 비교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요. 표를 만들어서 A 회사는 이거 못하고요. B 회사는 이거 못해요. 근데 저희는 합니다. 이렇게 A, B, C를 비교하는 게 가장 좋은 차별성입니다. 그러면 차별을 할 때 얘는 잘 못하는데 저희는 잘해요. 이렇게 말로 쓰기보다요. 실제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도표, 그래프, 숫자, OX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는 못합니다. X. 우리는 할 줄 알아요. 동그라미. 여기는 수치가 0.5였는데요. 저희는 1.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여기는 10,000원에 파는데요. 저희는 8,000원에 팝니다. 이렇게 숫자, OX, 도표 이런 걸로 비교해주면 좋겠죠. 해서 잘 나가는 회사 A, B 정도를 데리고 오고요. 근데 중요한 거 A, B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A, B의 현황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자랑은 별로예요. 그리고 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표로 3가지 업체 정도를 열어서 A, B와 우리 회사를 비교하는 표를 하나 올려두면 된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차별성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중요합니다. 돈을 어떻게 벌 건가라는 얘기를 하라는 건데요. 되게 심플하죠? 저 이거 개발해서 팔 건데요. 에이씨, 그게 무슨 비즈니스 모델이야? 맞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를 얘기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 맞습니다. 제가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벌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요 뒤따라오는 요 전용 배터리가 있고요. 또는 예를 들어 프리젠터에 이런 부속물이 있다고 칩시다. 요 부속물은 이게 수명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래서 얘는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구매하실 수 있게 추가 구매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후속 모델이 나오면 또 다른 후속 모델에 대해서도 판매를 진행할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판매에서 수익을 벌 거고 AS에서 수익을 벌 거고 추가 부속 부품에 대해서도 수익을 얻을 거고요. 그 다음 후속 모델로부터도 수익을 얻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플랫폼은 어떻게 돈을 벌어요?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수료를 취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돈을 벌 것인가를 명확하게 쓰는 거고요. 단가까지 얘기해버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면 초기에는 월 구독료 10,000원을 받을 거고요. 나중에 되면 초기에 월 구독료를 10,000원 받을 건데 1년으로 구독하면 할인을 해드릴게요. 이런 형태도 비즈니스 모델이 맞죠? 맞습니다. 어떻게 돈 버실 거냐? 정확히 몇 퍼센트 수수료를 취하겠다? 정확히 단가 얼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자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묻는 건데요. 자금 조달 및 자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 묻는 건데 2가지만 대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제가 이 사업을 완성시켜내는데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사업을 운영할 때 얼마가 들겠느냐 이걸 묻는 건데 3년을 운영하려면 돈이 얼마 필요하잖아요. 정확히 3년 운영하는데 내가 이 돈이 이제 산술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이유로 정확히 3년 동안 돈이 얼마 필요하다. 근데 지금 내가 가진 돈은 요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은행 대출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대출도 알아봤다. 근데 이거 다 내 돈 아니냐? 여기서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가진 돈이랑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서도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꾸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조금이라도 도와주신다면 이게 3년이 아니라 3년 동안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고 또는 조금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아니면 생각했던 거랑 계획이 달라지더라도 5년 정도 안에는 완성시켜 줄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난 이걸 이 길을 갈 것이다. 근데 당신이 도와준다면 3년을 했어야 될 걸 2년으로 앞당길 수 있고 또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5년을 끌고 갈 힘을 당신이 지원해 주신다면 제가 5년 안에는 반드시 성공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결론, 얼마 가지고 있니? 얼마 대출 가능하니? 내가 만약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하니?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게 달라는 거죠. 대출 받으러 갔을 때요. 제일 잘못된 대답이 뭔지 아세요? 얼마 필요해서 오셨어요? 가능한 많이요. 안 됩니다. 정확히 앞으로 6개월 안에 얼마가 필요한지 또는 10개월 안에 얼마가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표로 만들면 가장 완벽한 겁니다. 다음, 시장 진출입니다.
당신은 이걸 어디다 갖다 팔아먹을 거냐? 어떻게 팔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근데 시장 진출이 있다면 내가 이미 제가요, 이거 시장에 메타 버전으로 이걸 꺼내봤는데 뭐 시장에서 누가 얼마를 사갖고 그래서 나중에 또 2차 제품이 나오면 더 사가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를 팔았고요. 아, 그럴듯하죠. 근데 이게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가능하죠. 근데 예비 창업자거나 이제 사업 초기면 개발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돈도 많이 썼단 말이죠. 아직은 못 팔았어요. 이제 팔로 나가는 상황인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죄송한데요. 판 적은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돈 주고 싶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살면서 다른 걸 팔아봤던 이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옛날에 시장에서 만약에 뭐 배추를 팔아봤는데 배추를 한 트럭을 내가 하루 만에 다 팔았다. 이런 경험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거와 유사한 사업에서 마케팅이나 영업을 해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또는 우리 팀의 팀원으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요 유사한 것들을 한번 해봤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해본 적이 진짜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팔 거고 월에 몇 개를 정도를 팔 자신이 있고 그렇게 곱하기 1년을 해봤더니 1년 동안 얼마치 몇 개 팔 자신이 있다. 그걸 3년 동안 팔아 나간다면 매출은 요 정도가 기대가 된다 하는 걸 예상이라도 꼼꼼하게 예상 손익 계산서를 최소 3년치를 작성을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보라는 거예요. 해서 이걸 보여달라. 아, 이 사람은 정말 세부적으로 상상해봤구나. MBTI 있잖아요. 거기서 저는 이거 N이 가진 능력이라고 봅니다. N은 상상력이 좋잖아요. S는 현실에 입각하고요. 그러면 N이 사업 계획서 쓸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 3년을 계획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N들이 되게 잘하거든. 미래의 3년을 뭔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상상해봤냐를 묻는 겁니다. 그다음 9번째, 수출할 생각을 해봤나요? 이제 이거 만들어서 이제 뭐 해보려고 하는데 뭔 수출입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생생하게 미래를 상상해 보았는가를 묻는 겁니다. 근데요, 수출이 거창한 건 아닙니다. 박람회를 나가서 외국 해외 박람회에 나가서 바이어를 만나서 바이어에게 수출 계약을 따내고 되게 멋진 일이죠. 그거에 대해서 상상해보는 거 멋진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다음 얘기 같습니다.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디까지 상상해봤냐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곳을 해보라는 거죠. 뭐냐면 이걸 아마존, 이베이, 일본의 Q10 뭐 이런 데다가 업로드해서 또는 해외 쇼핑몰, 쇼피파이 이런 데다가 올려가지고 저희가 한번 팔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쇼핑몰에서 한 개를 팔았어요. 수출한 겁니다. 그죠? 작은 것,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 아마존에 상품 등록을 해서 광고를 좀 해서 물건을 파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할 거고 그들의 반응을 본 후에 2차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또 다른 새로운 제품을 다시 생산해내겠다. 이런 자신들의 목표나 포부를 이야기할 때 되게 좋습니다. 당신의 팀원은 몇 명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거 아까 전에 물은 거랑 똑같은 질문입니다. 당신이 실현해낼 수 있는가요? 를 묻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팀의 구성이 얼마나 짜임새 있게 짜져 있는가를 묻는 거죠. 만약에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칩시다. 제가요,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 다칠 건데요. 안 믿깁니다. 근데 저는 쇼핑몰에서 팀장을 해봤던 이력이 있습니다. 저는 MD 출신이고요. 제가 웹디를 하나 데리고 올 거고요. 마케터를 한 명 데리고 올 거고 물류를 하나 데리고 올 겁니다. 이렇게 4명의 팀이 구성이 되어 걔네들도 다 2년 이상 경력직을 데리고 올 거고요. 걔네들끼리 모여서 쇼핑몰을 하나 운영할까 해요. 라고 하면 그럴듯하잖아요. 결론, 우리 팀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때 그 팀원의 지난 경력, 팀원이 나온 대학교, 팀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표로 보여주면 좋고요. 또 하나, 팀원이 구성이 단합이 좋다라는 걸 보여줄 때 단체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이 옆에 곁들여지면 훨씬 좋습니다. 이게 사실 그런 게요. 1인 기업들이 되게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늘 출근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제가 오늘 피곤하면 안 가면 돼요. 사무실이 없어요. 우리 집이 사무실입니다.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투자하고 싶을까요? 자그마하게라도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요. 베이스 캠프라고 하죠.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격리 아가씨가 우리 회사에 있다. 격리 직원이 우리 회사에 있다. 그러면 격리 직원 출근 잘했나 안 했나 이렇게 보러 나오기 위해서라도 나도 9시에 같이 출근해야 돼요. 격리 직원이 퇴근하고 나면 나도 같이 퇴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팀이 구성이 돼야 나 스스로 나태해지지 않다는 건 모두가 다 아는 겁니다. 요즘 뭐 공유 오피스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물론 공유 오피스에서도 아주 멋진 회사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런 팀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베이스 캠프를 두고 팀원들이 제대로 짜져 있는 곳에서 운영하는 친구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무엇이 맞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땐 그래도 팀을 꾸리고 있는 게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대답을 잘 하셔도 사실 끝났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특히 초급에 말하면요. 근데 이왕 한 거 조금만 더 해봅시다. 두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투자를 받을 생각이 있는가요? 이거는요, 나중에 법인으로 만들고 투자를 받아서 기업의 형태를 키우는 문제인 건데요. 이거는 조금 깊이 있게 다뤄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요. 투자, 법인, 그럼 법인 개념을 같이 하셔야 되겠죠? 이거 하나 같이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엑시트. 너무 먼 얘기입니다. 엑시트라면 회사를 M&A 또는 판매를 할 것인가, 회사를 주식에 상장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건데요. 먼 얘기입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볼 거고, 또 하나, ESG 경영을 할 줄 아는가, ESG 경영을 할 것인가. 제가 이걸 왜 메인으로 잡지 않았냐면요, 이런 것들은 유행을 타는 질문이라서 잡지 않았어요. 11번 투자, 12번 엑시트, 13번 ESG 경영. 요건 다음 시간에 따로 한번 다뤄볼게요. 아무튼 초급에서 대답해야 될 10가지였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에다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민철입니다.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우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봤던 거는 사업계획서를 쓰려면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 그러니까 약 10가지에서 13가지 정도의 질문을 말씀드렸고요. 그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면, 오늘은 사업계획서 샘플을 한번 같이 뜯어볼게요. 샘플을 보면 어떻게 써야 할지 약간 막막하거든요. 근데 이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연결을 하면 조금 나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뭘 배울 거냐? 샘플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 그걸 같이 한번 볼 건데, 오늘은 빈 양식을 보면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큰 그림을 같이 그려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사업계획서 샘플 뜯어보기입니다. 샘플은 아니고요, 빈 양식 뜯어보기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시작할게요. 일단 지금 보시는 사이트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가 어떤 사이트냐면 창업넷이라는 사이트고요. K-스타트업이라고도 하고 창업넷이라고도 합니다. 여기가 창업진흥원에서 보통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국가에서 주도하는 B&D 사업, R&D는 잘 안 뜨는 것 같아요. 뭐 뜨기도 하겠지만 B&D 사업,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지원을 받고 싶다 하면 그 총괄적으로 알려주는 사이트가 여기인데요. 여기 말고도 사이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넷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초기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간단한 지원을 받고 싶다 하면 일단 창업넷을 뒤지는 게 맞아요. 그거 외에도 지자체에도 엄청 많거든요. 시청, 구청 이런 단위로 단위가 내려가는 곳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예를 들면 대구만 봐서도요, 대구시 산하기관인 테크노파크라던가 이런 곳들도, 아니면 BIP 같은 곳, 그런 데도 지원을 따로 많이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원 사업을 제대로 받고 싶다 그러면 창업넷뿐만 아니라 각 시청, 구청 사이트뿐만 아니라 하위 기관의 사이트에까지 다 들어가서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보통 회사의 연구원 아니면 R&D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 매일 들어가서 다 확인하는 것 같아요. 사실 아침마다 그걸 확인하는 게 큰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업계획서를 대표하는 것 중에 예비창업자 패키지라는 사업계획서를 같이 볼 겁니다. 예비창업 패키지, 왜 그러냐면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예비창업 패키지를 선정이 되고, 사업 초기 3년까지 초기 창업 패키지, 그 다음에 3년서부터 7년까지 하는 창업도약 패키지, 뭐 그 뒤로도 뭐 더 있겠죠. 요거 3가지 정도를 좀 제대로 봐야 될 건데, 제일 처음 볼 빈 양식은 예비창업 패키지입니다. 창업넷에 들어가서요, 뭐 다른 데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창업넷에 들어가서 여기 검색하는 栏 있잖아요. 우측 상단에 여기 검색창을 누르시면 여기다가 예비창업 패키지 치면 되는데요. 여기 보이네요. 예비창업 패키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예비창업 패키지를 치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예비창업 패키지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안내를 주거든요. 근데 이 안내 자료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업 공고를 가보시면 그동안 공고했던 것들이 쭉 뜹니다. 사실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을 대비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쭉 가봤더니 이렇게 예비창업 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라고 딱 뜨네요. 그죠? 요거를 보면 요 제일 아래 단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려줍니다. 그 중에 저희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하잖아요. 해서 여기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받겠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서 양식 보이시죠? 저는 한글이 편해서 한글로 다운받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아가지고 열었습니다. 여기서 작성하는 법을 좀 일러드릴게요. 작성도 작성인데요, 그만큼 중요한 건 정확히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요령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별첨 자료 있죠? 삭제하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작성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정도를 말하는 가이드 같은 거거든요. 가이드는 삭제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사업계획서는 실제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요, 이 중에 이 파란색 글자들 있잖아요. 이건 싹 다 지우고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보통 제출한 사람들 중에
이 파란색 글자를 그대로 두고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 있죠. 여기 지금 주간기관명 쓰라는 자리 보이시죠? 여기도 삭제를 하시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건데 여기다가 만약에 주간기관명이 중소기업청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앞에 건 삭제하셨고 삭제를 했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뭔 말이냐면 파란색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파란색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글자로 바꿔두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마지막에 이 파란색들은 다 삭제되어야 하는 내용들이다를 기억하세요. 요것도 지우시고요. 나중에 이것도 지우셔야 하라. 이 말인 거예요. 지금은 그냥 샘플이니까 그대로 다 둘게요. 나중에 파란색은 싹 다 지우는 겁니다. 뭐 그럼 얘는요? 얘도 지우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제출하실 때는 결국엔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있었던 내용은 싹 다 지우고 파란색 들어갔던 부분을 다 채워서 제출해라. 두 번째 팁, 파란색을 떼고 나면 빈칸은 절대 없게 하여라. 빈칸을 두시면 안 돼요. 빈칸에다가 예정인 것들도 다 적어야 됩니다. 첫 번째, 신청 현황 같은 걸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걸 사업을 하시나요? 하는 건데 이번에 내가 만약에 제출하는 기관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관을 쓰시라는 거고 과제 번호는 모르시면 안 쓰시면 됩니다. 과제 번호가 딱 있어요.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신청 분야를 어떻게 내실 건가요? 라고 할 때 이건 모집 공고에 떠 있거든요. 모집 공고에도 떠 있고요. 저는 어떤 걸 하는 걸까요? 라고 할 때 확인해 보셔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은 별로입니다. 일반 말고요. 특화된 어떤 분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화된 어떤 분야가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하시는 건데 혹시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한동안 되게 유행했던 거. 저는 플랫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여기 지식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지식 서비스에. 이해하셨죠? 요 중에 하나에 맞는 것들을 공고란을 충분히 읽어보시면 내 사업이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정하셔서 찍으시면 됩니다. 이건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닌데요. 그래도 그냥 분배를 하는 것 같아요. 심사위원분들께서. 이거는 그냥 카더라니까 100%는 아닙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모집 공고를 냈는데 100명이 왔다고 칩시다. 근데 그 100명이 모두가 제조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분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100명이 있으면 20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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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팀 이렇게 분배를 좀 해서 1차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이를 묻는 것 같거든요. 또 하나, 서류는 대체로 2배수 내지 3배수를 통과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종 선발을 10명을 시키겠다고 하면 서류를 일단 20명을 뽑아요. 20명을 뽑아서 같이 발표를 시키고 그 중에 10팀만 뽑는다. 그러니까 2배수 내지 3배수 정도를 뽑으니까 약간 잘 분배해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안입니다. 그 다음 여기 금액을 쓰라는 안이 있거든요. 그 금액을 쓰라는 안은 대체로 가이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억 원 한도 이내로 작성해 주세요 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필요한 돈이 5천이다. 5천 쓰는 거 아니에요. 1억을 쓰시는 거예요. 1억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1억 원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주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여기 파란색 쓰시면 안 되겠죠? 나중에 이렇게 바꿔둬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3억이다? 그럼 3억 쓰세요. 2억이다? 2억 쓰시고요. 정말 필요한 건 5천만 원인데요. 그러면 5천만 원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건 있죠. 사실 내가 1억 달란다고 주는 건 아니거든요. 선정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변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업은 7천이면 적당하다. 이 사업은 5천이면 적당하다. 그러니까 금액을 결정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심사위원분들인 거지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1억으로 씁니다. 썼을 때 심사위원들이 확인해 봤을 때 이 사업은 7천 정도만 지원해줘도 충분하겠다 하면 7천으로 감액이 되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7천 주세요라고 한다고 7천을 주는 건 아니니까 요 금액 그대로 다 쓰는 게 맞습니다. 다음 창업 아이템명 저번 시간에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딱 보시다시피 창업 아이템명이 그렇게 적혀 있네요. 예를 들어 제가 프레젠터를 한번 예를 들면 요런 펜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냥 스마트 펜 이렇게 답 쓰는 거 아니라 그랬죠. 아이템명을 이렇게 풀어서 적는 게 필요하다. 가장 큰 이유는요. 모든 심사위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 관계자들께서 사람 명단과 그 사람의 아이템명을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리스트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 리스트업 여기저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모든 심사위원분들과 나의 합격에 도움을 줄 모든 분들이 내 이름과 내 소속 회사와 내 아이템을 보시는데 그냥 스마트 펜 이렇게만 써놓으면 사실 그게 다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스마트 기능을 뭐 탑재한 어떤 기술을 적용하여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 어떠한 펜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걸 약간 조금 길쭉한 하나의 문단으로 제목을 만드시면 그래도 제목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약간 이런 개념이구나 하는 느낌은 주셔야 된단 말이죠. 아이템명을 조금 길게 쓰세요. 그 다음에 산출물 같은 거는 정확합니다. 뭐 제품 몇 개 아니면 뭐 어플리케이션 몇 개 이런 거 웹사이트 몇 개 이렇게 내시면 되고요. 참 중요한 거 산출물은요. 협약기간 그러니까 보통은 협약기간이 10개월이거든요. 10개월 이내에 내가 실제로 만들어서 국가에 제출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국가에 제출할 수 있는 양만큼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본적인 정보인데요. 여기에 창업팀 구성 현황이잖아요. 정확하게 잘 보셔야 돼요. 창업팀 구성에
우리 직원 구성을 말한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팀 구성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템, 우리 회사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에 도움을 준 모든 분들이 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대학교의 교수님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분을 고문님으로 우리 팀에 요청해서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코딩만 좀 해주는 도와주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도 풀타임으로 우리를 지원해주는 게 아닌 거라서 그런 거지. 그분도 우리 팀원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모든 준비부터 완료까지 내가 혼자서 한다. 그러면 한 명 쓰는 거 맞겠죠. 근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을 여기 팀원으로 허락을 물론 맡으셔야 될 겁니다. 허락을 맡은 후에 조금이라도 우리 팀에 도움이 되는 분들은 여기 다 쓰시는 게 맞아요. 그분들이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가 개요인데요. 개요에 앞서서 요약입니다. 무슨 말인 거냐면 요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사학계획서가 보통 뭐 10장에서 20장 사이 됩니다. 근데 여러 장수가 있는데 이걸 다 읽을 수 있을까요? 하루에 심사위원이 봐야 하는 사학계획서는 적게는 10부겠지만 많게는 뭐 100부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수의 사학계획서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꼼꼼히 다 읽어본다? 사실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일단 이 개요, 요약편을 아주 꼼꼼하게 봅니다. 요약편만 잘 봐도 어떤 사업인지 대략 압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업계획서를 봤기 때문에. 해서 결론은 이 뒤에 따라오는 이 많은 내용들을 꼼꼼하게 잘 쓰는 것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이 요약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아주 깔끔하게 뭘 하겠다는 건지 탁 올 수 있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해하셨죠? 요약을 가장 잘 써야 한다. 근데 문제는 요약은 말 그대로 요약이잖아요. 요약을 길게 쓰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의 미션이 주어지면 그 미션의 답변은 최대 3가지 이내로만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명칭, 범주 뭐 이런 것도 쓰시는데 개요도 똑같습니다. 개요도 그냥 3가지 정도만. 말 그대로 필요성도 3가지 정도만. 구체화 방안도 3가지 정도만. 이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실제로 남들이 적었던 샘플을 보면서 같이 볼 건데 여기 개요에 요약본에다가 너무 많이 쓴다? 좋지 않습니다. 또 하나 가능하다면 사진도 몇 장 넣는 게 좋겠죠. 사진을 여기 이미지에 넣으라고 주는 거거든요. 사진은 뭐냐면 실제로 제가 지금 상품이 없어요. 없는데 상품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이미지가 필요해. 그 전까지는 글로 써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미지 넣는 자리예요. 말 그대로 만약에 제가 시제품이라도 하나 만들어 봤잖아요. 이게 시제품이라고 칩시다. 만들었으면 이 시제품에 사진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시제품도 없어요. 지금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비 창업자거든요. 없습니다. 없는데 뭘 내놔라고. 그때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설계도 좋습니다. 3D나 아니면 조감도 이런 것도 좋고요. 그거 아니면 개념도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배달의 민족의 결과물이 뭐가 있을까요? 배달의 민족 홈페이지 같은 거는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홈페이지 한 장짜리 홈페이지 메인 사진은 여러분들 디자인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망고보드, 미리 캔버스, 캔바 많잖아요. 그런 걸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이 다 완성되고 났을 때 어떤 모양을 지닐 건지 디자인을 해서 여기다 한 장 넣어보라는 거예요. 또는 개념도를 넣는 것도 좋습니다. 짜장면을 먹고 싶은 사람과 짜장면을 팔고 싶은 사람을 중간에 만나게 해서 중개를 해드리고 중개 수수료를 먹겠다 하는 이 개념도들 있잖아요. 그런 개념도를 넣는 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아시겠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문제인식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자 나타난 겁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창업 배경 및 필요성인데요. 여기서 실제로 하는 실수들 중에 제가 회사 다니다가 힘들어서 창업 한번 해보려고요. 이건 배경 및 필요성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장에 불편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진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이 있는데 그 문제를 누군가가 이렇게 해소를 하려고 들더라고요. 그 문제를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원만하게 해결을 해보고자 제가 시장에 나타난 겁니다.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도 나오네요. 외부적 배경과 내부적 배경. 외부적 배경은요, 시장에 약간의 불편함을 가진 어떤 물건이 있어요. 또는 무슨 상황이 있어요. 그 물건을 해소해 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내부적 배경은요, 제가 그냥 앉아있다가 갑자기 마음이 동했어요.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 뭐 이런 제품을 한다면 제가 제품 설계 디자인을 하는 전공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에 약간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시장에 디자인 쪽으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디자인적으로 어떻게만 잘 해결을 해도 굉장히 편리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게 내부적 동기입니다. 목표 시장과 현황 분석인데요. 목표 시장을 보는 이유는 저번 시간에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성이 있냐 없냐는 건 제가 이 사업으로 회사를 막 크게 만들어내고 엄청나게 크게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시장이 너무 작아. 원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회사가 잘 돼도 시장성 자체가 너무 작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약 3조 정도 되거든요. 3조 정도의 시장이 있으니까 그 3조 시장 안에서 내가 아무리 잘 못해도 골목대장 정도를 해도 제가 한 1,000억 정도 시장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시장 전체 규모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현황을 통계청이든 아니면 논문 자료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시장 현황을 보여주면 이 시장이 생각보다 크기가 좀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올라타더라도 앞으로 3년, 5년, 10년 먹거리는 나올 것 같습니다. 라는 확정이 있을 때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시장성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크다. 그러면 이건 되나요? 온리원. 시장에 아무도 시도해 본 적이 없고 그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시장이 없다는 건 이미 누군가가 나와서 실패를 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시장 규모 자체가 그 정도까지 필요가 없어서 조그마한 시장이 만들어져 있다면 굳이 내가 그 시장에 들어가는 게 투자자, 그러니까 돈을 주겠노라 하는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두 번째, 실현 가능성인데요. 잠깐만, 예비 창업 패키지인데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 저는 예비 창업자라서 아직 만든 적은 없는데요. 그래도 얼마나 생생하게 상상하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걸 하겠다고 개념도랑 설계도는 제가 다 만들어 놨고요. 그 설계도도 지금 특허 출원을 냈다? 뭐 아니면 설계도를 만들어 봤고 이걸 모업으로 한번 만들어 봤다? 요 정도 이해하셨어요? 아니면 요 제품을 제가 못 만들기 때문에 요 부분은 누가 만들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요 업체랑 아이디어 회의가 끝나 있고요. 요 부분은 어떤 업체랑 또 아이디어 회의가 끝났고 요 메인 핵심 부분은 제가 설계가 가능하니까 요건 제가 지금 설계 중이라서 대략적으로 설계도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돈을 좀 투자를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설계가 다 잘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실제로 실현화 한번 시켜보고 싶습니다. 이해하셨죠? 어디까지 준비가 되었느냐를 물을 때는 얼마나 생생하게 상상을 해 두었는가를 묻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습니다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딱 말 그대로 개념도를 말하면 됩니다. 개념도를 여기서 말할 때는 좀 더 자세하게 말해야 되겠죠?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요.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면 요걸 누릅니다. 요걸 눌러서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 요로 넘어갈 거고요. 요렇게까지 하시면 구매가 완료됩니다. 요게 한 서비스의 프로세스입니다. 요거를 개념도를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디자인할 수 있잖아요. 미리 캔버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해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사위원들은 사용해보진 않았으나 그림을 따라가다 보니까 들어와서 요걸 누르고 요걸 누르고 요걸 누르면 한 번에 구매가 끝나는 거구나. 요렇게 하는 거구만 하는 개념이 확 서게끔 제가 요렇게까지 구상을 했습니다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더 중요하겠죠. 보세요. 창업 아이템 현황과 창업 아이템 실현 및 구체화 방안 비슷한 말 같죠. 현황은 뭐냐면 지금 현재 제가 요렇게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를 말하는 건데 요걸 단계별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시제품을 디자인하고요. 디자인된 걸 모업을 만들어 보고요. 시제품 1차, 2차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에 언제 낼 겁니다. 시장에 내고 나면 어떻게 마케팅 하겠습니다. 이런 단계별 계획을 쭉 적어보라는 겁니다. 성장 전략입니다. 좀 전에 2번까지는 당신 할 수 있어? 이걸 물었다면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좋다. 한다고 치자. 그러면 돈은 어떻게 벌 건데? 를 묻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은 어떻게 벌 건지를 묻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돈을 벌 건가요? 를 묻는 겁니다. 물건 팔아서 벌게요. 또는 요걸 이 사람이랑 이 사람 중개해주면 중개료가 얼마 들거든요. 그걸 취하겠습니다. 또는 광고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돈을 벌 거냐고 묻는 건데 그냥 물건 팔아서 벌게요는 대답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1차 제품은 시장에서 얼마 정도에 팔리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 정도에 팔 거고 요걸 초기 생산 물건은 500개인데 그거를 언제까지 팔면 얼마 정도의 매출이 난다. 그래서 이걸 1차 물량을 해소를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약간 상세하게 얼마에 팔 건지 어떻게 팔 건지 몇 개를 언제까지 팔 건지까지도 얘기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맞죠. 초기에 어플리케이션은 수익이 잘 안 나요. 어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돈으로가 아니라요. 일단은 사람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10만 유저를 달성을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류의 목표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추진 전략, 사업화 추진 전략이잖아요. 말 그대로 돈 버는 것까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는 거예요. 아까 전까지는 어떻게까지 만들어내겠습니다 했잖아요.
만들고 나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어떻게 벌 건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고, 언제 누군가에게 마케팅을 할 거고, 누구에게 팔 거고, 이걸 어떻게 서비스를 해서 어떻게 내가 돈을 벌고, 이런 얘기를 쭉 해보라는 거거든요. 보통 이거는 10개월치를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거 사업하는 기간이 10개월이잖아요. 보통 패키지 사업은 10개월이거든요. 10개월 안에 어떤 소출을 내겠습니다 하는 건 여기 딱 적혀져 있네요. 협약 기간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화 성과. 맞죠? 그러니까 일단은 협약 기간 내에 10개월 안에 만드는 것도 다 만들어야 되지만 돈벌이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상치는 여기 돼 있죠. 협약 기간 종료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보통 시장에 살아남는다, 살아남지 못한다를 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3년 안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제일 좋은 거 3년 동안 어떻게 회사가 운영될 건지를 단계별로 이렇게 적어주는 게 되게 좋아요. 세 번째가 일정인데요. 일정과 돈입니다. 사업 전체 로드맵. 여기서 말하는 사업 전체 로드맵은요. 약 10년 정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정, 자금 운용 계획 두 가지입니다. 전체 로드맵을 얘기할 때는 1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묻는 건데요. 10년 동안 돈을 어떻게 벌 거냐 그런 것도 맞는데 이걸 10년 동안 팔지는 않을 겁니다. 이걸 성공해가지고 이걸 10년 동안 팔아서 잘 되면 좋긴 하죠. 근데 대체로 보통 회사들은 이게 나오잖아요. 갤럭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1, 그 다음에 갤럭시 2, 그 다음에 갤럭시 3, 4, 5 막 따라오다가 태블릿도 막 들어오고 갤럭시 탭도 들어오고 갤럭시 와치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더 확대해 나가잖아요. 당신의 회사는 그 다음 서비스가 뭘까요? 그 다음 제품이 뭘까요?를 묻는 겁니다. 또 하나,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회사를 어떻게 키워 올라갈 건가요? 도 묻는 겁니다. 10년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표를 샘플로 준 겁니다. 협약 기간 내에 어떠한 달성을 하실 건가요? 사실 심사위원들에게는 요 3-3-2가 더 중요할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성과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기관이 이 사람에게 10개월 동안 지원을 해줬더니 이 사람이 10개월 안에 어떤 성과를 냈습니다. 이분들한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자리를 되게 잘 써야 돼요. 정확하게. 근데 얼토당토 안 한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겠지만 언제까지 매출을 얼마를 내겠다, 거래처를 몇 개를 늘려나가겠다, 뭐 후속 제품까지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을 잘 써야 되겠죠. 사업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 협약 기간, 보통 10개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협약 기간 내에만 어떻게 하겠다.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다른 내용입니다. 사업비 집행 계획인데요. 사실 심사위원들이 제일 신경 써서 보는 부분이 요겁니다. 여기. 돈 어떻게 쓸 건데요. 이걸 왜 묻냐면요. 사업 기간이 10개월이잖아요. 협약 기간이 10개월인데 당신 정말 이 돈이 10개월 안에 필요해? 왜냐면 보통 우리 대출하러 갔을 때 똑같습니다. 얼마 필요한데요? 만원 많았어 줘. 이러면 안 빌려줍니다. 정확하게 앞으로 한 6개월 안에 정말 필요한 돈이 조목조목 어디 어떻게 필요하세요?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엄청 세밀하게 쓰셔야 됩니다. 물론 선정되고 난 후에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이 부분을 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현실성 있게 얼마가 필요한지를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라고 말할게요. 정확하게 2명이 필요하고요. 그 2명이 이 사업에 100% 풀타임으로 근무를 할 거고요. 그 사람들의 월급은 얼마고요. 그 사람들이 10개월치 근무를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나옵니다. 그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조달 계획을 말하는 건데요. 저 돈이 한 푼 넘는 돈 좀 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요 얼마 정도 들고 있습니다. 사실 안 도와주셔도 이걸로 할 겁니다. 만약에 안 도와주시면 이걸로 하다가 모자란 거는 대출해서 이만큼 채울 거고요. 근데 만약에 도와주시면 훨씬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안 도와주셔도 할 겁니다. 빌려서라도 할 건데요. 그렇게 해서 당신이 보시기에,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제가 도와줄만 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주세요. 의 개념인 겁니다. 선생님 없으면 저 죽어요. 선생님 안 계셔도 제 사업은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여신, 대출이죠. 여신, 거기다가 선생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이것도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 세 개를 더하라는 얘기인 거겠죠. 유명한 말 중에요.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장사라고 하거든요. 결국엔 사람입니다. 우리 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얘기하라는 건데요. 팀 구성원을 얘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중요합니다. 맞잖아요. 작은 회사는 그 팀 구성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인력들입니다. 중요한 재산들입니다. 근데 풀타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팀원이 아닌가요? 아니라니까요. 풀타임을 하지 않아도 우리 팀의 구성원이긴 합니다.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자문을 받아요. 자문위원으로서 우리 팀을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분도 팀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팀원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능력치를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나라는 학벌도 봅니다. 출신 대학교 또는 출신 학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아니면 그 사람들의 경력, 이런 것들을 다 작성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건 뭔가요? 팀워크도 중요합니다.
해서 이걸 쓸 때는요. 일단 첫 번째, 대표자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대표이사가 거의 제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또는 개인 사업자라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양력 같은 걸 쓰고요. 그 사람의 프로필 사진도 넣어주시면 좋겠죠. 또 하나, 우리 팀원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도 보여주고요. 마지막에 뭐가 따라오면 좋냐? 약간 잡지를 본다는 기분을 주는 게 더 좋거든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팀원 모두가 모여서 함께 단체 사진을 찍은 것도 참 도움이 될 겁니다. 팀워크를 보고 싶을 때요. 외부 협력 현황인데요. 우리 거래처들 있잖아요. 또는 나중에 이거 생산할 때고 생산을 같이 도와줄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 업체도 우리 외부 협력 기관에 들어갑니다. 또는 우리가 자문이나 협력이나 투자를 받는 것도 협력 기관인 거고요. 여기에 우리 파트너사들을 다 쓰라는 얘기예요. 파트너사 아직 없는데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같이 도와줄 분들도 파트너사가 맞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사회적 가치 도입계획. ESG 할 건가요 말 건가요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사업계획서도 유행이라는 게 있어서요. 사실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엑시트 할 거냐, 뭐 투자 받을 거냐, 또는 IPO 할 거냐 이런 어려운 걸 물었다면 오히려 이제 더 현실적인 걸 묻기 시작하는 거죠. 아시죠? 2025년, 2026년부터 ESG 경영 보고서를 법적으로 도입을 한다 만다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ESG 경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ESG 경영을 어떻게 할 건지를 묻는 건데요. 하나 따져볼게요. 첫 번째, 환경. ESG 관련해서는 요 위에 따로 한 번 더 제가 언급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ESG 같은 경우는요, 간단합니다. 우리 회사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우리 회사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 우리 회사가 투명하게 경영을 할 수 있는 일, 이것들을 쓰라는 건데 요거는 따로 한 번 더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길고 장황했지만 실제로 써보면 더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 사업계획서 쓰는데 약 완성시키는 데 6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걸린 것 같습니다. 썼다가 고쳤다가 생각도 바뀌고요. 뭐 아이디어도 바뀌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 막상 다 써보고 나면 그래도 머리가 정리가 한번 싹 되거든요. 사업계획서를 한번 써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시간은 빈양식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누군가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같이 구경하면서 한번 볼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민철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사업계획서 작성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인터뷰를 했어요. 사업계획서 쓸 때 어떤 질문을 하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는 거 한 10가지를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은 사업계획서의 빈양식을 함께 보면서 이런 질문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가 실제로 제가 작성했던 사업계획서를 샘플로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참고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시겠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게 사업계획서입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국가사업 중에 가장 메인이 되는 사업이 예비창업 패키지, 초기창업 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 그 뒤로 가면 뭐 약간 얘기가 다른데요. 오늘 같이 보실 내용은 그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단계, 창업도약 패키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비 같으면 훨씬 더 간결하게 쓸 수 있는데 아무래도 창업 도약 같은 경우는 3년에서 7년 된 사업자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많은 실적을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여드릴 때는 예비보다는 창업 도약을 보여드리는 게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아서 창업 도약 패키지의 서류를 보여드릴게요. 이 사업계획서는 식품 관련된 사업계획서였고요. 사실 아이템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1페이지입니다. 이게 첫 표지 화면이고요. 표지 화면에는 개인정보들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스킵할게요.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건데요. 이 첫 페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많은 양의 사업계획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가장 첫 페이지가 명확하면 그 뒤에 것들은 빨리빨리 스킵하면서 읽어도 내용이 파악이 되는데요. 첫 페이지가 너무 모호하거나 복잡하면 그 뒷이야기가 계속해서 불편해집니다. 첫 페이지는 최대한 간결하게 하되 명확하자, 이런 얘기인데 첫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묻는 게 되게 좀 뭐랄까 조금 더 일반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보다는 훨씬 더 자세한 걸 묻게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제품 소개를 하라는 얘기는 내 사업의 아이템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한 문장 또는 한 문단으로 말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내용은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길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일단 색깔을 바꿨는데, 여기서 팁 하나. 사업계획서는요, 파일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색깔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요, 사업계획서를 출력을 해서 심사위원분들이 종이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계획서 출력 때는 컬러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요한 부분을 볼드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볼드 처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면 이렇게 진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밑줄을 긋는다거나, 아니면 약간 기울여서 글을 쓴다거나,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데다가 색깔만 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화면으로 볼 때는 색깔을 봐요. 근데 화면으로 안 보고 종이로 볼 때는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니까 볼드 또는 기울기, 아니면 밑줄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꿀팁입니다. 첫 번째가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요, 이걸 풀었으면 너무 기니까 이걸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쓴 거예요. 요거 세 가지를 합치면 캔디가 생깁니다. 약간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간단하게 내용을 정했고요. 그리고 제품명을, 자, 왼쪽에 있는 파란색 사업, 내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사업 계획서의 제목과 내가 출시하려는 제품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르게 쓰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묻냐면, 한 번에 몇 개 생산하냐, 얼마에 팔 거냐, 이런 얘기까지도 다 묻습니다. 되게 상세하게 묻고 있죠. 그 다음 차별성 이야기를 할 때요, 개요잖아요. 개요에 글을 너무 많이 쓴다? 그거 언제 다 읽어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확실히 좀 차이가 나게끔 해주면 좋아요. 제 사업 계획서가 아주 훌륭하고 굉장히 잘 썼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선정은 된 자료니까 참고하시는 데는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겁니다. 유산균이 좋은 건 알겠는데 남들은 가루로 먹어요. 누군가는 포로 먹습니다. 근데 전 캔디로 만들었어요. 약간 이런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확실히 시각적으로 좀 잘 보이겠죠. 또 하나, 목표 시장은 두 가지를 말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나라에 어떤 관련된 제품, 저는 오늘 이번에 쓴 아이템은 유산균이니까 그냥 유산균으로 그냥 계속 얘기를 할게요. 유산균 시장은 이렇게 커져가고 있고, 전체 유산균 시장은 약 3조에 다다릅니다. 그 중에 제가 초기에 목표하고 있는 시장은 이 정도가 되고요. 그 시장의 침투는 이런 식으로 초기에 할 생각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어떻게 그 시장을 뚫고 들어갈 것이냐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죠. 실제로 빈양식을 받으실 때는요, 여기 전체가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고요, 큰 네모 칸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제가 강제로 자른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이미지인데요, 완성본에 대한 이미지를 넣어도 좋고요, 아니면 실제로 그 패키지에 들어갈 이미지도 좋아요. 아니면 로고도 좋고요. 아니면 테스트하고 있는 이런 사진들도 좋습니다. 저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프로세스, 그러니까 마치, 왜냐면 움직이진 않더라도 그걸 캡처한 화면처럼 만드실 수 있잖아요. 포토샵으로 만들든 미리 캔버스로 만들든. 그러니까 앱의 첫 화면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 화면으로 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하는 식의 프로세스를 화면으로 이렇게 남겨두는 게 제일 깔끔해요. 앱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무형의, 눈으로 확실히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첫 화면이라 그랬잖아요. 사실 여기서 판가름이 거의 한 절반 정도 난다고 보셔도 돼요. 아, 이런 거 만드는 거구나. 근데 처음에 너무 모호하거나 글이 너무 많으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의 시작인데요. 그러면 설명을 충분히 하기에 앞서서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본 사이즈죠. 이게 한 페이지입니다. 요걸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고요, 그 눈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글이랑 모든 장에 그림이 있습니다. 표가 있거나, 그죠? 이렇게 표가 있거나 그림이 있거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모든 페이지에 그림이랑 글이랑 표랑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 걸까요? 맞습니다. 쉽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논문을 읽는 게 편할까요? 잡지를 보는 게 편할까요? 잡지가 편한 이유는 중간에 사파가 들어가잖아요. 그림 또는 사진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눈도 가끔 즐겁고 글로서 정보도 취하고. 만약에요, 이게 R&D 서류였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거예요. 글자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논거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업계획서들은 B&R&D, 그러니까 연구개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분들이 명확하게 경쾌하게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게 그림과 그래프, 도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걸 아주 권장합니다. 하나씩 뜯어볼게요. 문제의식이 뭐였냐면,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을 약간 최대한 그림을 섞어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용을 보시면 기존의 원료가 그렇게 믿을 만한 원료는 아니다, 유기농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오는 원료는 아주 유기농이 확실하다, 인증받은 서류도 백데이터로 넣겠다,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도 내가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이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편함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건 좋아요. 또 하나 여기서 꿀팁,
아까 전에 보셨던 그 그림과 이 그림은 다르죠. 이겁니다. 언어의 반복성 또는 그림의 반복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그림을 계속 보면 식상하잖아요. 질려요. 같은 표현을 계속 쓰잖아요. 그것도 질려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말할 때도 사진이 최대한 많으시다면 다른 사진을 계속 섞어서 쓰시는 걸 권유합니다. 누군가는 가루로 묶고요. 누군가는 알약으로 드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존에 가루 제품으로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등소이하게 큰 문제들이 이게 먹는 방법, 섭취 방법이 불편하다는 건데 그걸 우리가 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당신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어떤 단가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우리랑 무조건 반드시 함께 먹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다면 요렇게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캔디 타입으로 말이죠.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사실 사탕 먹었다고 해서 물을 먹진 않잖아요. 그 다음 아까 전에 제가 백데이터로 증명하겠습니다 했던 게 이런 거죠. 뭐 인증받은 서류들을 제가 첨부합니다. 서류를 실제로 백데이터로 첨부를 넣어도 되는데요. 사업계획서 안에 이렇게 넣으셔도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저 백데이터를 열심히 보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중간에 있는 내용을 열심히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심사위원분들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양쪽에 다 보안 장치를 걸어 두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요런 사진들 되게 좋아요. 어떤 사진들이냐면 자기가 실제로 이 업무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실제로 스위스에서 했던 박람회에 갔을 때 사진이거든요. 이런 사진들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진심이구나, 아니면 또는 전문가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고객 니즈에 대한 과제, 개선 과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할까요? 그런 걸 당신은 어떻게 풀까요?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엔 사람들은 이런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알아보니까 그 불만은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거죠. 사람들이 불편해 할 만한 거. 근데 사실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신이 불편하다는 걸 잘 못 느낍니다. 당신은 혹시 이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했을 때 맞아요, 그거 불편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의 불편함을 찾아내야 합니다. 실현 가능성, 똑같은 얘기인데 당신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문제를 던지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우리는 이미 겪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기존에 있는 제품들로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예비 창업자 과정에서 힘든 얘기겠지만 창업 도약 패키지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이런 문제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되게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 중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잡아먹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잡아먹힌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는 게 좋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제품은 어디까지 연구가 되어 있나요?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요. 이건 예비 단계입니다. 근데 창업 도약 단계라면 이미 기존의 제품이 하나 출시한 적이 있고 그 제품을 개선해서 또 그 2차, 3차 제품을 만들어내는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좋다는 거죠. 샘플 사진인 거죠. 1차 샘플을 내봤고요. 뭐가 안 맞아서 2차 샘플을 냈고요. 뭐가 안 맞아서 3차 샘플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제 거의 완성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런 뉘앙스가 계속해서 좀 비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신이 이걸 완료해내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했을 때 저는 이런 순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쯤 되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를 좀 보여주시고요. 또 하나, 제작을요, 사람들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반드시 공장과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제조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주로 맡긴 제조도 제 명의로 나간, 제 이름으로 나간 제조기 때문에 외주 제조 또한 OEM 제조라고 하죠. OEM 제조 또한 제조사라고 인정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협력 제조사, 우리 협력 공장, 우리 하청 공장, 이런 것도 최대한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공장이 좋은 장비와 그럴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 제품은 우리의 것이 되니까요. 그 기계가 만든 결과물은 우리의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설 사진들 같은 걸 넣어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 보세요. 약간 질문이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전에는 고객 니즈에 대한 개선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같은 말 아니에요? 그죠? 되게 이런 모호한 말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 고객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를 저희가 미리 한번 고객의 불편함을 우리가 오히려 찾아보는 단계가 아까 전에 니즈에 대한 개선 방안이고요.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은요, 첫 제목이 이거잖아요. 실현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정확히 어떤 요구가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시장에 다 2만 원에 팔고 있어. 근데 좀 과해. 12,000원 정도가 적당해 보여요. 그걸
그러니까 시장에 비해서 우리가 12,000원 정도 내는 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맞습니다 라는 걸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일종의 제안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요약 단계에 있었던 사진인 거죠. 그죠? 그 사진을 조금 더 풀어 헤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차별성으로도 사용되는 질문입니다. 시장 경쟁력 확보나 강화 방안. 시장에 당신이 경쟁력이 있으신가요? 무슨 말이에요? 팔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또는 창업도약 패키지 정도 오니까 강화 방안을 말하는 건데, 그동안 당신이 한 작은 마케팅에 비해 이번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더 큰 범위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대는 거죠.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적입니다. 저희는 언젠가부터 이런 실적을 내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물동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이라든가 마케팅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라서 거기다가 추가 제품만 얹어지면 지금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통망을 통해서 좀 더 확산을 해보겠다. 자금 조금 더 투여해 준다면 마케팅도 더 쓰겠다. 이런 거거든요. 또 하나, 우위 요소라고 제가 적었잖아요. 이런 소제목은 안 준 겁니다. 저희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 준 제목 있잖아요. 여기 그냥 큰 제목에 너무 사로잡히지 말고요. 큰 제목 안에서 이런 소제목 같은 것들은 상황에 맞게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우위 요소는 뭐냐면요. 남들보다 당신이 뛰어난 게 뭐가 있는데요?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저희는 원래 온라인으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유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사몰도 있고 도매몰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노력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 이런 내용들이겠죠. 우리는 독점 계약한 원료들, 안전한 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좀 알려주는 필요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독과점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만 말이 되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거 있냐면, 우리는 어떤 남들은 모르는 우리들만의 정보력을 통해서 어떤 괜찮은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정보가 있다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면, 이런 건 특허가 아니라도 괜찮잖아요. 성장 전략입니다. 어쨌든 너네가 능력도 있고 불편사항도 개선을 했으니 이제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성장해 나갈 거냐 물을 때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거 잘 쓰셔야 돼요. 돈 얘기를 되게, 저 지금 썼는 거 보세요. 엄청 깐깐하게 꼼꼼하게 썼어요. 월급이 얼만데요. 이게 보통 제가 10개월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업기간 10개월 동안 그 10개월 중에 제가 얼마를 사용할 거고요. 직원 몇 명에게 인건비가 나갈 거고요. 어떤 내용에서 자세하게 이렇게까지 쓰겠습니다 라고 상세하게 쓰는 겁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선정되면요, 이거 내용 다 바뀝니다. 이거 다시 수정 다 해요. 근데 왜 이렇게 깐깐하게 꼼꼼하게 쓰냐고요? 당신 그만큼 디테일하게 자금 소요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냐를 묻는 겁니다. 당신 혹시 자금은 어떻게 확보할 건가요? 선생님 주시면 할게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도 얼마를 가지고 있고요. 그죠? 지원 사업은 한 요 정도까지 받을 생각이 있고, 투자도 요 정도까지 받을 생각이 있고요. 은행에 얘기를 해봤더니 저는 한 요 정도까지 돈을 더 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한 자금은 이 정도까지가 있고요. 그 정도까지가 있는데 그 정도 중에 요만큼을 좀 지원해주면 어떨까요? 를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시장 진입을 했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그 중에 내수 시장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요? 이러면 해외 시장도 좀 이따 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확실하죠? 그러면 내수 시장 먼저 묻습니다. 내수 시장 물으면 일단은 첫 번째 뭘 보여줘야 되냐면 내수 전체 시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시장 전체 시장이 뭐 1,000억, 전체 시장을 봤을 때 1,000억이면 작습니다. 그러니까 수조 정도 이상의, 조 단위 정도 이상의 시장을 확보하고 있어야 큰 시장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다, 이런 시장은 큰 시장이잖아요. 그런 시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걸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유산균은 전체 기능성 식품 중에 4위 정도에 포진되어 있는 아주 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장 중에 제가 요런 시장에서 들어갈 생각이고요. 저희는 이런 마케팅 능력이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그동안 해왔던 마케팅이 이렇습니다 하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약간 뽐내야 돼요. 저희는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왔다라는 걸, 열심히만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성과도 내고 있었다라는 걸 뽐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매출이 얼마야? 매출이 이런 식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지금 매출 실적 얘기를 하라는데 왜 이렇게 먼 얘기까지 했냐면, 보통은 회사를 운영하고 짧게는 3년 정도의 예상 손익서를 한번 짜봐야 되고요. 그 다음은 10년 정도로 회사가 커진다고 가정하고 그 10년 동안은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10년을 꾸려갈 것이냐라는 큰 그림을 묻기도 합니다. 그런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내수 시장에는 이렇게 진출을 했고요. 그동안 이런 매출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하고 숫자를 완전히 보여드리는 게 가장 믿기 좋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숫자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수 매출 시장을 저희가 이 정도로 현재 매출이 이렇습니다. 근데 지원을 해주시고 이런 상품이 들어와서 저희가 완성을 시켜서 시장에 출시만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 정도까지 매출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는 매출 예상표를 이렇게 저희가 작성도 합니다. 혹시 우리 회사가 다루고 있는 다른 상품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보여주는 게 아주 좋겠죠. 아, 쟤네들이 처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동안 몇 가지 다양한 상품들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다가 이번에 새로 출시를 하려고 할 때 지원을 요청했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대목인 거죠. 또 하나,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보이시죠? 이거 실제로 홈페이지나 뭐 쇼핑몰에 실제로 쓰던 배너인데요. 이걸 왜 여기 가져왔냐고요? 배너를 왜 쓰는 건가요? 소위 말해 길거리에 있는 현수막은 왜 떠 있는 건가요?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 아니면 저희 회사를 알리기 위한 가장 짧고 명확하면서도 가장 약간 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우리를 알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 배너를 왜 아깝게 버리세요? 사각객수 사이사이에 넣으세요. 왜요? 눈이 즐거우시라고요. 그리고 간결하게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좀 보여주시라는 거죠. 어디 파실 거예요? 라고 물을 겁니다. 여기 팔 건데요. 기존에도 팔고 있어요를 답하기 좋겠죠. 그 다음 아까 내수를 물었으니까 해외를 묻습니다. 해외를 답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요. 수출할게요.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해외는 이렇게 말씀하시기 좋습니다. 해외로 가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배너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너 같은 그런 저런 디자인적인 요소도 사이사이에 넣어주면 눈이 조금 즐겁다고요. 또 하나, 해외 시장 진출 방안은요, 딱 룰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국가를 한 군데만 지정하자. 우리 걸 가장 많이 소비하고 실제로 내가 수출을 했을 때 저긴 가능성이 있겠다. 그 국가 하나만 잡으세요. 하나가 성공을 해야 그 다음 국가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딱 한 개만 국가를 확인해서 그 국가 상황이 어떤지 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수출이 되게 어떻게 보면 아주 그럴듯하지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바이어를 만난다, 박람회를 나간다, 실제로 성사가 되기란 아주 어렵거든요. 근데 수출을 어떻게 하냐고. 쉽지 않다는 거죠. 목표 시장을 저희는 일본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전 세계에서 일본이 1등이니까요. 그래서 일본으로 진출하겠습니다. 자, 이걸 일단 화두로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진출할 건데요? 어떻게 수출할 건데요? 일본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본 가서 박람회에 나가서 수출할 건가요? 라고 물을 때 조금 쉽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제로 이거 지금 일본 아마존에 입점했던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박람회나 이런 것들을 나가기 전에 온라인으로 먼저 일본에 침투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박람회 같은 데를 나가서 사람들한테 카탈로그나 브로셔 같은 자료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링크를 보내드림으로써 간단하게 우리 상품을 확인해 보실 수 있거나 소량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문하실 수 있게,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바이어들이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어떤 실제 그냥 일반 B2C 고객이 이걸 사가잖아요. 한 개 팔았어요. 그래도 수출입니다. 맞잖아요. 수출을 많이 한다고 수출인가요? 적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 것도 수출이 맞습니다. 글로벌 진출 역량을 물을 겁니다. 당신 회사는 어떻게 글로벌 진출을 할 거냐 했을 때 보세요. 박람회에 3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말 다 했네. 근데요, 참가를 안 해도 괜찮아요. 참관할 수 있잖아요. 구경 가는 거. 그것도 공부고요. 그것도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참관한 것도 쓰고요. 빈칸을 만들지 마세요. 없으면 했던 것 어떻게든 찾아내서, 아니면 예정이라도 꼭 넣으셔야 돼요. 해외 시장 매출은 어떻게 낼 건가요? 그러면 계산하기가 되게 쉬운 방법들이 있는데, 인터넷 상에 월에 몇 개 팔겠다, 그래서 연에 몇 개 팔겠다, 그러면 매출이 얼마 나오겠다 정도를 간단하게 예상을 해서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이때는 출구를 물었어요. 요즘은 출구를 안 묻고 뭐 묻는다고 그랬죠? ESG를 물을 거예요. ESG를 어떻게 묻는지에 대한 답변은 2편에서 나와 있습니다. 2편 보시면 돼요. 이때는 출구를 물었거든요. 엑시트를 물었는데 요즘은 엑시트 안 묻습니다. 그냥 짧게 설명만 해드릴게요. 당신은 어떻게 엑시트 할 건가요? 엑시트는 방법은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회사를 다른 회사에 판다. 이것도 엑시트입니다. 두 번째, 우리 회사를 주식회사 IPO를 해서 공식으로 코스피는 힘들 거고요. 코스닥에 상장을 시킨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일 거고요.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다른 회사를 또 사서 저는 지분만 가지고 운영은 다른 사람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경영에서 빠지는 것도 엑시트가 맞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엑시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투자요? 요즘 투자는 잘 안 묻습니다. M&A요? 잘 안 묻습니다.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죠? ESG를 대부분 묻습니다. IPO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요, 창업한 지 3년, 7년 된 기업한테
매출 1000억이 나서 IPO 어떻게 가실 거예요? 가는 사람 있겠죠. 아마 10,000개 회사 정도에 하나 있을까요?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회사가 커지다가 10년 정도 후에는 우리 회사 매출이 1000억 정도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걸 상상해서 한번 10년치를 적어보세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요즘은 잘 안 물으니까 좀 가볍게 지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지원 사업을 받아본 이력이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이력을 쓰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게 걸리더라도 쓰세요. 이력이 있어야 좋습니다. 왜냐고요? 잠깐만, 마치 정부 지원금 사냥꾼 같이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지원 사업을 받아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기업을 제가 선정을 시켰다 칩시다. 그러면 그 선정을 하고 유지 관리를 하는 매니저분들 해서 팀원, 팀장님들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국가사업 관련된 그 자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서류 행정 업무가 너무 미진합니다. 근데 기업을 한 지 3년에서 7년이나 된 기업이 국가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서류가 엉망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을 끌고 가는 그 기관의 매니저님들 생각에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러니까 몇 번이라도 지원 사업을 받아본 이력이 있는 기업들은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있단 말이죠. 쓰는 방법도 알고요. 그러면 일이 티키타카 진행이 잘 될 거예요. 이왕이면 어차피 일해야 되는 거 일 잘하는 사람들이랑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원 사업을 받아본 이력이 있다고 말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 팀 구성, 이거는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무리 여러 번 반복해서 중요함을 말하지 않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나 홀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지원 사업을 주고 싶을까요? 회사가 3년에서 7년이나 됐는데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 회사에 지원하고 싶을까요?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팀원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없으면 나를 조력해주는 파트너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팀원 얘기할 때 대표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대표자가 관련 있는 전공이 있거나 관련된 일을 했거나, 그러면 관련도 없고 전공도 아니라면 관련되지 않았지만 관련성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마케팅과를 나왔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나는 식품은 잘 모르지만 이 식품을 시장에 유통하는 마케팅 능력은 있다. 이런 식으로 섞어서 연관성을 찾아내야 될 필요는 반드시 있죠. 저는 이런 경력이 있고요. 이런 전공 관련된 게 있고요. 이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우리 직원들은요, 이런 일들을 해왔고 그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하고, 지금 사진은 개인정보라서 안 올렸는데요. 사진은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사진이 뭔지 아세요?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단체 사진 찍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원 사업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런 인력들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이걸 왜 묻는 걸까요? 직원 충원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국가가 자금을 왜 지원해 주는데요? 자금을 지원해서 청년 실업도 해결하고 또 국가 산업도 부흥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줬으니 우리가 취업을 시키잖아요, 학생들을. 또는 누군가를 채용을 하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실업률을 해소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채용하겠습니다.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매출, 채용, 수출, 이거 세 개는 늘 묻는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떤 파트너사들을 데리고 있나요? 이런 파트너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거래처가 있나요? 네, 이런 거래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나 역량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생각해보면요, 국가가 제도권 테두리 안에서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자차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대덕연구단지를 통해서 뭔가 많이 배움을 받고 있다. 그 역량을 키우는 능력이기도 하고요. 보안에 관련된 건데, 우리 회사 파일은 우리 회사 내부 서버에다 보관하고 있다? 아니면 우리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자료들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다? 이런 것도 기술 보호가 맞고요. 특허 출원 자료도 충분히 넣으셔도 됩니다. 이제 사실 여기 사회적 가치 실현,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기보다 제일 유행하고 있는 내용인 거겠죠. 이때만 해도 사회적 가치를 실천할 건가요를 물었지만 요즘은 아예 대놓고 ESG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묻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저도 어떻게 할 건지라고 얘기했는데, 사회적 가치 중에서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ESG 중에. 그 중에 중간에 S 사회적 가치 실현, 이게 S인데요. S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건데, 사실 작은 기업이 그렇게까지 ESG를 다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고용노동부에 가보세요. 그러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중에 저도 몇 가지를 여기 가지고 와서 실제로 넣었고요. 우리 회사에 적용을 해봤던 거예요. ESG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 환경. 저희는 회사에 종이컵을 쓰지 않습니다. 머그컵을 모두 씁니다. 아주 작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 회사가
환경을 더 이상 해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니까요. 직원들이랑 단체 사진을 찍었던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워크샵 한 사진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를 하면 이 팀워크는 확실히 보이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업계획서 샘플입니다. 한번 기억을 되듬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진이 많고 도표가 많고 글은 간결하고 개조식이고 명확하게 묻는 말에 계속해서 대답을 하고 요렇게 저는 한 19장 정도 썼네요. 요렇게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대부분 잘 모르시거나 초기 하시는 분들은 편지 쓰듯이 엄청 길게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건 별로 좋지 않아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사업계획서 작성의 1, 2, 3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발표하는 방법 아니면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을 또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